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소설에 있어서는 영화에 있어서 등장인물을 진입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내가 볼프강 슈테트의 신하 하이니히만의 그 소설, 풍자 소설을 영화한 그런 하이니히만 소설은 1914년이죠. 하이니히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벨 문학 수상작가인 토마스 만의 형제, 크라우스만하고 만가는 독일에 상당히 유명한데요. 1914년대 운터탄 이라는 영화를 이란 그 소설을 영화로 한 거죠. 이건 빌헬름 시대, 다시 말하면 프로이센 제국 시대의 그런 어느 한 사람의 그 성장기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디데리히 헤슬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 인물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그 어린 시절부터 이건 우리가 등장인물을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관객에게 소개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건 정기적인 내적인 그런 관점을 소개하는 이런 한 유형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특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미장 가드라는 기법, 영화 속에 어떤 프레임 속에 또 다른 그런 프레임을 설정하면서 그 연출된 프레임의 의미를 나가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프랑스 영화 배우가 앙들 바쟁이 얘기하고 있듯이 미장 가드라는 인물과 대상의 정확한 구성으로 포착하여 영화의 이미지를 3차원적으로 보면서 관객에게 대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샷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샷을 이미지 속으로 밀어넣는 그러한 기법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지막 시퀀스, 우리 그때 잘 못 봤는데요. 마지막 시퀀스는 마르탄 황제의 기마성을 봉헌하는 축제일에 헤슬이 축제를 하게 되는데, 폭풍이 몰려오는 축제일 장시물의 휘장들이 휘날리는 가운데 강신적인 애국주의 흥분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랄까요? 그가 이제 권력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화적 관점에서의 그런 최고의 그 위치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부분을 잠깐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거는 프로이센 제국 시대의 그런 군인들과 관료들, 프로이센 제국 시대의 그 군인들과 관료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헤슬링이 연설하는, 그게 폭풍이 굉장히 몰려와요. 폭풍이 몰려오는데, 이 장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폭풍 때문에 다 피하고 있는, 조금 있으면 다 이제 사람들이 다 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 나옵니다. 계속 이 폭풍이 강하게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자리를 뜨려고 그러죠. 이 시대는 상당히 이제 그 군국주의 그 시대입니다. 군국주의 시대에서 그 군인들의 그 이미지, 특히 유니폼, 우리가 캐피닉, Der Hauptmann von Käpnich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도 이제 프로이센 제국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유니폼 이미지가 굉장히 강조되는데, 이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요. 기마상을 내가 얘기했던 이 부분이. 다시 보면은 폭풍과 몰아치는 어느 날 축제의 상징물 휘장들이 휘날리는 가운데 강신적 애국주의자로서의 그런 신화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연설할 때가 권력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관객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설이 시작되는 가운데 폭풍이 또 거치자 관중들이 모두 비를 자리를 피하지만은
해슬링, 이 영화의 주인공의 해슬링 끝까지 연설을 마치고 나서 갱음이 울리는 천둥 소리와 요란한 바람 소리 가운데 기념물의 황제의 김하성 앞으로 가서 격려하는 시퀀스. 이게 이제 이 부분 격려하는 시퀀스 잠깐 볼까요? 이게 아마 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죠. 김하성 앞에 황제 김하성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격려하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앞에 그 마차가 황제의 마차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마차에서 황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마차에서 굉장히 굽신거리는 신하로서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관점. 이 부분도 뭐 유사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가 전에 얘기했던 미장 가드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죠. 영화 속에 샷 속에 영화 프레임 속에 어떤 프레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샷 속에 샷을 보여주고 하는 시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시대가 바뀐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컷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황제의 김해서 모두가 폐허가 된 가운데 주민들이 폐허 쓰레기를 치우는 장면을 나치 시대의 주간 뉴스 형식으로, 요거는 이제 그 시대가 아니고 나치 시대의 우리 그 뉴스릴 이런 뉴스릴 그런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뉴스라는 우리 흔히 그 문화유수 같은 그런 형식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군국주의 시대죠. 프로이센 제국 시대는 군국주의 시대인데 군국주의 시대의 그런 이미지가 다시 이제 폐허가 된 거예요. 아까 신화적 의미가 아까 요 앞에서 이제 그 해슬링이 아주 정중하게 머리를 굽혀서 예를 표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군국주의적인 그런 이거는 이제 나치즘이죠. 나치즘 시대의 그런 폐허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슈타우테 이 영화의 감독인 슈타우테는 관객에게 빌레름 왕조 시대, 빌레름 왕조 시대의 국수주의 또는 군국주의가 직접적으로 나치즘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그 주인공을 이렇게 진입시키는 주인공을 소개하는 데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한 해슬링, 디틀링 해슬링이라고 하는 제목이 영화 제목이 신하잖아요, 그죠? 그 신하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하의 일대기를 보여주면서 그 신하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어떻게 잘 각인시켜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특히 어떤 샷 속에서 또 이미지의 그런 것으로 다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샷이라서 영화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연출적 효과가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샷, 그 샷식의 프레임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나드 볼프 잘못된 인식의 길, 이 부분도 리온 포이트방가의 영화라고 내가 그렇게 했었죠. 이거 잠깐 앞부분을 우리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 이거 예로서 지금 그 볼프가 코나드 볼프의 고야 또는 잘못된 인식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거는 리온 포이트방가의 1951년에 쓴 동명의 역사 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라고 했고 프란치스코 드 고야의 주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저작권 관련된 협의 및 제작 과정에서 극작가 발트 양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리온 포이트방가의 미명인 포르타 포이트방가에게 전급한 것처럼 영화는 예술가, 권력가, 정신가, 종교 재판소가 부각되는 영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나드 볼프의 고야 또는 잘못된 인식의 길, 1971년도 영화인데요. 이것도 문학의 영화죠. 문학의 영화인데 이 영화는 19세기 스페인 낭만주의 화가로서 동독의 낭만주의 수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약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전기 영화. 근데 우리가 앞에 나오는 심판, 하이니크만의 그런 문학의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 심판 대어 운터탄도 전기 영화고 또 고야라고 하는 화가죠. 화가의 그런 전기 영화인데 두 가지 전기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 특히 주인공이 이제 이 영화 속으로 들어오는 진입하는 그 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오늘 봤었던 그 신하라고 하는 건 제일 처음에
그 어린 시절부터 압축적으로 어린 시절 성장까지 그 사람이 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을 갖고 관리사에 진입하는 이런 단계를 아주 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미장 카드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런 것까지 치달으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파시즘의 그런 폐해, 파시즘의 그런 붕괴를 나치 주간 뉴스의 형식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영화는 그 고야 또는 잘못된 인식의 길이라고 하는 레온 포이트방가의 그런 문학의 영화, 이 영화는 이미 성장된 과정에서 이미 보여줘요. 이 사람은 이미 성장된 과정에서 궁중화가로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낭만주의 화가로서 동독의 낭만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영화는 고야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전기 영화에 해당된다. 이 영화는 18세기 말 마드리드라는 자막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마드리드시와 시가를 행진하는 가톨릭 축일 행사를 파노라마 샷 및 근접 촬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행진에 참여한 스페인 낭만주의 화가 프란시스코 드 고야,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이름이죠. 프란시스코 드 고야의 가진 생활을 보여주면서 그가 창조적인 재능으로 인해 명성을 얻고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음은 관객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위탁자는 마르드레이 조명한 이제 가문들이죠. 그래서 그는 점차적으로 그 시대의 왕인 카를로 4세의 이 왕국으로 들어가서 궁중화가가 됩니다. 그는 그 공작 부인 알바에 걸리고 격정의 사랑을 느끼게 되지만은 동시에 그녀의 그 태폐적인 귀족주의를 이제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과 교회의 신뢰를 얻게 되고 왕국에서 자신의 지위를 누리면서 누리게 되는 가운데 있는데, 친구의 형제인 에스테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에게 그런 폐쇄된 세계의 모순을 지적하고 다시 이제 현실의 그런 인식, 그러니까 리온 포이트방가는 역시 막시주의적인 그런 문학관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현실에 대한 부정이죠. 이른바 현실에 대한 부정, 그러니까 우리가 변정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미유물론적인 변정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방법에 따르면은 현실의 그 부정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그 태제입니다. 잘못된 그런 현실을 이른바 잘못된 현실을 이렇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충격 내지는 작용을 가하게 되는데, 그 작용이 안티테제, 반태제가 되겠습니다. 그 반태제로서의 리온 포이트만가는 이러한 소설을 쓴 거고, 고야 또는 잘못된 인식의 길, 그러니까 고야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인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인식이 이제 그 잘못된 인식을 길이라는 것이 현실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반태제를 하는 것이고, 콘라드 볼퍼는 리온 포이트방가의 그런 반태제, 문학 작품으로서의 반태제를 자신은 다시 영화로서 받아들인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로서의 반태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이 영화로서는 동독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보여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은 역시 유토피아적인 이른바 유토피아적인 그런 진태제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반태제 느끼게 된 것은, 현실의 비판을 느끼게 된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것이 친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친구가 거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세계의 모순성을 지적 내지는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조국인 스페인을 돌아다니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드리드 어느 음식점에서 그는 가수 마리아 로사리오를 만나게 되고, 후에 그녀가 종교 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가 제가 했다는 판결에서 있다고 판결된 노래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그는 자신의 예술 모티브를 창출하게 하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시편에 직면하고 현실성 상황에 직면하고 자신의 이제 내면적 고통에로서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역할, 그런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그런 원래 화가의 자리로 되돌아오지만 사회와 교회에 대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도 알아보게 되고, 상당히 종교적인 깊은 간점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재판소에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마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것이 알려져서 종교적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 종교재판소 시퀀서가 이 영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야는 자기의 평소에 카프리치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에 의해서 연작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이 카프리치 나오는 해와의 순교적 의미를 묻게 되고, 고야의 대표작품 이 작품에 대한 이 질문은 사회를 지배하는 교회의 교리에 대한 비판. 카프리치가 이미 그 당시 스페인 사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가하게 된 풍자적인 이 그림인데요. 가하게 됐는데, 이게 대한 그 의미, 회화의 의미를 묻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여기서 이런 것이 교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질문은 사회와 지배하는 교회의 교리에 대한 비판하는 것은 1960년대 중반의 동독 사회에 대한 비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의 동독에서 특히 1965년도에 이른바 제11차 총회라고 하는 이른바 삭벌총회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총회가 있었는데요. 총회에서 이른바 그 시대에 그 자유화된 문화의 자유화 물결이 너무 이제 그 세계에 몰아치니까 이것을 조금 통제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그 시대에 만든, 특히 1965년, 66년에 만들어진 영화들 총 합해서 12편의 영화가 됩니다. 영화들 전부 다 금지시켰습니다. 이른바 금지 영화 처분을 내린 거죠. 자기들이 동독 사회 관점에서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느끼기 때문에, 또는 그 자유와 물결, 이른바 민주화 물결 이런 것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느껴서 12편의 영화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이른바 페보스 필름, 금지 영화 페보스 필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동독의 문화예술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1960년대뿐만 아니고 1970년대까지도 상당히 크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 코나드 볼포는 자신의 그러한 작품을 통제하는, 자신의 작품을 통제하는 그러한 시대, 이른바 고야가 살던 시대, 고야가 실제로 이렇게 당했던 그 시대죠. 그 시대를 다시 이렇게 빌어와서 자신의 그런 사회에 대한 하나의 풍자로서 그렇게 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19세기 종교를 택한 파트는 고야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이 그럼 누구에 대해 도움이 되나요? 교회에 도움이 되나요? 하고 물으니까 고야는 이 그림에는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 도움이 되게 그린 글이냐? 그러니까 나는 진리, 사회의 진리를 밝히는 그런데 귀한 예술작품으로 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작품에 대해서 종교재판관이 다음과 같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당신은 교회와 진리를 구별하고 있군요. 질문한 건데, 당신은 교회와 진리를 구별하나요? 그러니까 종교재판관으로서는 당연히 교회가 진리고 진리가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에 대해서 고야는 교회는 진리 위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위압적으로 진리 위에 군림하는 지배적 존재로서의 교회의 위치에 암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11년 이른바 11차 총회죠. 11차 총회에서 결정된 금지 영화에 대한 코나드 볼포의 비판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고야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과 백성과의 유대 사이에 유대 긴장을 극복하려는 변증법적 영화죠. 이른바 영화인수도 국가의 감독에서 벗어나 예술가의 독립성을 부각시키려 하고는 하려는 시도가 깃들어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 낭만주의 수용인데요. 이른바 그 동독 영화에서의 낭만주의 수용은 문학의 영화의 관점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소개했던 코나드 볼포 영화 이외에도 몇 가지 예를 더 얘기할 수 있는데, 동독의 영화 감독인 퀸트 라이시에게서 영화 공부를 하는 첼리노 브라이바이스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독일 낭만주의 작가인 요제프 본 아이헨도르프. 아이헨도르프는 독일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이죠. 시인 요제프 본 아이헨도르프의 동명의 소설을 영화한 어느 건달의 삶에서 아우스 레벤 아인스타우겐 리히츠라고 하는 이런 영화를 만듭니다. 어느 건달의 삶,
타우겐리츠가 건달입니다. Aus dem Leben eines Taugenichts. 이건 소설인데요. 여자판 아이엔도르프의 소설인데 이것을 영화한 것이고요. 랄프 키르스텐이라고 하는 그런 감독은 물론 이런 사람들은 좀 신진 감독입니다. 그 당시에 감독은 에테아 호프만. 에테아 호프만은 역시 낭만주의, 후기 낭만주의의 그런 유명한 그런 환상 작가가 있죠. 에테아 호프만의 소설인 악마의 묘약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을 역시 영화로 만듭니다. 영화를 만들어서 1973년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1980년에도 우리가 문학의 영화에서 많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첼리너 브라이바스, 아까 얘기했던 첼리너 브라이바스는 에테아 호프만의 동명의 동화인 체너브주의 마법, 자보움 체너브라고 하는 1983년에 만들고요. 또한 낭만주의 연관하여 프레드리히 헬더린을 재평가하면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헬더린은 상당히 독일에서 유명한 그 시인이죠. 흔히 튜빙겐.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튜빙겐에 갈 기회가 있으면 독일에 튜빙겐 가면은 헬더린 탑이 있습니다. 헬더린이 이른바 튜빙겐 투룸이래 강가에 있는데요. 헬더린이 한 40년간은 이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이 사람 처음에는 신학교를 다녔어요. 헬드린이 누가 같이 다녔냐면 헤겔 같은 사람. 헤겔 알죠? 헤겔 같이 유명한 철학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와 같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 신학교 마울브론 신학교라고 유명한 독일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이제 중도에 그만두고 한 사람은 작가의 길로, 한 사람은 이제 철학자의 길로 그런 사람인데요. 이 프리드리히 헬드린은 독일의 그런 시문학에서 한 사람을 들러라, 한 사람을 딱 꼽으라 그러면은 이 프리드리히 헬드린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상당히 유명한 그런 시인입니다. 시대는 고전주의 시대에 살았어요. 이게 게테, 헤겔 이런 시대 같은 동시대에 살았지만은 고전주의와는 전혀 다른 그런 문학의 길을 걸은 사람이 프리드리히 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독일의 시인 이 사람의 그런 그 독일 시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을 들라 그러면은 그 표현주의로 이제 넘어와서 이런 뭐 누굽니까 릴케 같은 사람도 들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을 들 수 있고 최근에 그런 작가로 들라고는 파울 첼란 같은 사람을 이 사람의 그런 후예로서 독일의 그런 전체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명의 시, 이 사람의 시 중에 유명한 시가 반평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헬프 데스 레벤스 1901년 시인데 이를 영화로 이제 만든 거죠. 이런 영화로 만든 이런 것이 이제 헤르만 소헤라고 하는 감독이 헬드린의 이 시 제목인데 시를 한 편의 시를 영화로 만든 것이 이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넓은 의미에서의 낭만주의적 수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아비 키핑이라는 사람은 1983년 헬드린에게 헌정 바치는 시 오마주스타 헬드린이라는 것을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낭만 작가의 3년 영화 노발리스 프롱컷 헤아비 키핑이라는 역시 감독이 노발리스 디 블라우의 룸에 이거는 이제 독일이 통일하고 1990년에 통일했죠. 통일해서 1993년에 만든 이른바 전환기 영화 밴데 필름이 되겠습니다. 예. 자, 등장인물 부분은 이제 자부전 끝나고요. 다음에는 그 시퀀스 부분으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나리오, 문학의 각색, 문학의 영화를 하는 데서 각색이 상당히 중요하죠.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각색하는 부분에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의 시퀀스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퀀스는 시나리오의 골격으로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시퀀스는 내러티브의 부분을 이루는 이야기의 단위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퀀스는 같은 관점에서 연결된 극적 행동이나 사건의 이야기 단위로서 몇 개의 숏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출발이나 도착, 만남, 결혼, 파티, 이별, 이혼, 죽음, 무도회, 춤, 경기, 선거, 결투, 여행 강도,
뭐 굉장히 은행 강도, 여행 강도가 아니고 은행 강도. 뭐 여행 강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 다 시퀀스가 된다. 출발의 시퀀스, 뭐 도착의 시퀀스, 만남의 시퀀스, 그다음에 결혼, 뭐 이혼, 파티, 이별, 죽음의 시퀀스, 무도의 시퀀스, 춤의 시퀀스, 경기장 시퀀스, 뭐 선거, 결투, 은행 강도 등등. 뭐 이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뭐 그죠? 어떤 얘기 단위가 되는 그런 몇 개의 숏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시퀀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시퀀스는 얘기 구성의 맥락과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 얘기의 맥락에서 내용을 이루는 장면이나 숏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는 이 얘기 단위를 구성하는 시작, 중간, 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숏이 몇 개 이루어지다고 다 시퀀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를 구성하는 한 단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중간, 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퀀스는 시나리오 형식이자 설계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시퀀스 시나리오 시퀀스 특징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퀀스는 서사 단위를 구성하는 숏의 집합이다. 그죠? 서사 단위를 구성하는 숏의 집합이고, 시퀀스는 영화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의미 단위가 됩니다. 시퀀스는 페이드 인 또는 페이드 아웃, 디졸브, 컷, 검은 화면이나 흰 화면 등 영화 기법으로 나뉘면서 플롯의 부분을 형성합니다. 예,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디졸브, 컷, 검은 화면, 흰 화면. 검은 화면, 흰 화면 이런 것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해서 어떤 사건의 전화를 크게 변화시킬 때 이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보다 더 강한 어떤 단절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갑자기 영화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검은 화면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종종 여러분들이 보았을 거예요. 또는 뭐 갑자기 화면이 환하게 밝아지는, 희게 되는 그런 바보, 흰 화면이 그대로 처리되고 있는. 그래서 관객들은 이거 뭐 영화 가다가 필름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정도의 필름이 갑자기 영화가 중단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의 그런 아주 강한 단절, 분절 이런 것을, 또는 절단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검은 화면이나 흰 화면이 됩니다. 뭐 우리는 체주어, 독일어는 체주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체주어, 뭐 시에서 많이 얘기하는 어떤 단절 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폴랑 시퀀스는 하나의 숏으로 하나의 시퀀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폴랑 시퀀스. 영화에서 시퀀스 샷, 영화에서는 시퀀스 샷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영화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새로운 현실을 제시하기 위해서 길게 찍는 숏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숏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길게 이어지면서, 숏은 계속 단절이 보통 많이 되는데 단절시키지 않고 길게 이어지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시퀀스 샷 또는 폴랑 시퀀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올리즘이 의도적으로 사건의 연관성을 느슨하거나 부유하게 보여주는 것, 이렇게 가장 보여주고 있는 영화에서도 종종 이런 것이 만들어지죠. 요거는 요거는 다른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요거는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요거는 비디오를 아마 영화로 이렇게 다시 만든 건데, 요거 한번 시퀀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뭐라 그럴까요? 등장인물 소개가 있는 부분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오프닝 크레딧이 부분인데, 원래 이제 우리 시퀀스 얘기할 때는 요거 끝나고 난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진지 같이 잠깐 보도록 하죠. 이건 심판이에요. 카프카 심판. 카프카 심판의 한 부분을, 첫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제 오프닝 크레딧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오프닝 크레딧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네. 이런 부분은 지금 샷이 자꾸 끊기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데이비드 존스의 작품인데요. 아마 이제 시작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샷이 자꾸 끊기고 있어요. 한번 끊기고 이런 거 샷이 상당히 많이 끊기고 있는 부분이죠. 예, 이건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 이유 없이 호출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퀀스를 얘기하려면 계속 이 사람이 지금 침실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그럼 뭐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해둔다 그러면 뭐 침실의 시퀀스, 아침 침실의 시퀀스, 뭐 이런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침실에서 이거는 샷이 계속 나누어지면서 이건 폴랑 시퀀스의 경우는 아닙니다. 심판의 또 다른 영화에서는 폴랑 시퀀스가 하나의 샷이 계속 끊기지 않고 계속 테이크가 이어지면서 롱 테이크로 이어지면서 보여주는 그런 것인데 그거는 폴랑 시퀀스예요. 여기서 다른 영화 내가 다음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다른 심판의 경우에서는 그건데 요거는 상당히 많이 이제 샷이 나누어지면서 하나의 계속 침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얘기할 때 이 침실이 이제 이 사람이 끝나는 침실의 시퀀스가 상당히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침실이 끝나면 우리가 또 다른 침실의 시퀀스 끝나고 다른 시퀀스로 건너가는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이유 없이 예, 호출을 이제 당하는 거죠. 법원에 출두하는 호출을 당하면서 나중에 이제 심판받는 그런 이 얘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앞부분, 첫 부분에 해당되게 됩니다. 제일 첫 부분에 해당되게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 뭐 이런 것은 시퀀스를 보여주고 한 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시퀀스는 그런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시퀀스는 우리가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신화 대 온트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그 영화를 보면 어떤 그 사람의 가정의 어린 시절에 사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가정의 집안 안에 실내 환경을 쭉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뭐 집안의 시퀀스, 헤슬링의 집안의 시퀀스, 어린 시절의 집안의 시퀀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의 시퀀스는 한 단어의 그런 것으로서 서사 단위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서사 단위 구성하는데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의 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퀀스의 유형. 시퀀스는 실제적 시간의 장면이나 시퀀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 지속 시간과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 영사의 지속 시간이 보통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실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경우. 이건 얘기의 지속 시간과 영사의 지속 시간이 일치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폴랑 시퀀스. 내가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분 보여주겠어요. 심판. 폴랑 시퀀스의 경우에서는 샷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어지고 있는 그 시퀀스 내의 얘기의 지속 시간과 이야기 지속 시간과 실제로 영화를 테이크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지수에 일치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퀀스, 실제 시간, 이 시퀀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이 경우 가지고 또는 내가 뒤에 아마 설명할 설명할 부분인데 소설과 영화에서의 그런 시간 문제에서 내가 좀 얘기를 하겠어요. 시간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면
어떤 시간,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화의 흐름의 시간과 실제 얘기되고 있는 시간, 흔히 얘기해서 에어젤 사이트하고 에어젤트 사이트를 독일어로 하면은 서술 시간과 서술된 시간이 그대로 일치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2시간의 영화, 뭐 예를 들면 5시부터 7시까지 클레오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2시간. 근데 영화의 상영 시간도 2시간이에요. 그런 영화 같으면은 그 2시간 동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 전체를 영화의 그런 시간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지속 시간과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속 시간의 그런 얘기와의 시간과 영화가 보이는 시간이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는 플랑 시퀀스가 아닌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일반적 시퀀스도 다시 중요한 시간적 생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인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관적 시퀀스가 됩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그 신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포함되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콘라드 볼프의 고야 또는 잘못된 인식의 길,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일반적 시퀀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 시퀀스는 동시에 일어나는 2 이상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심판이라는 거 봤었죠? 데이비드 존스 심판에 봐서 동시에 일어나는 2 이상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 문 밖에와 문 안의 사건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 또는 뭐 우리가 초기 영화, 우리 몽타주, 특히 유기적 몽타주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뭐 그 초기 영화에서 데이비드 그리피스 같은 영화에 보면은 국가의 탄생 같은 데 보면은 초기에 그런 영화인데 탄생에 보면은 그 어떤 백인 여자의 그런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백인 여자의 그런 사건, 죽음 사건으로 인해서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북 전쟁의 그런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그 백인들이 백인 여자의 죽음에 이른 그 흑인을 그 잡기 위해서 또는 뭐 처치하기 위해서 그 흑인들의 집단을 백인들의 집단이 말로 막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추격전 장면. 그때는 뭐 추격 당하는 사람과 추격하는 사람을 같이 교차로 보여주고 있는 거. 뭐 탐정 영화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탐정 영화 이런데 이런 것들은 뭐 교차 시퀀스 2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이런 뭐 굉장히 예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평행 시퀀스는 뚜렷한 일대기적 연결 없이 2가지 이상의 그런 사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 특별한 연대기적인 없지만 연대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2가지 이상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죠. 사물, 대상, 풍경, 행위 뭐 이런 것들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평행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에피소드 시퀀스 어떤 시간의 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변이 과정이 몇 가지 특징적인 셔틀로 생략된 채 나뉘어서 나타나는 것. 어떤 중요한 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몇 가지 셔틀로 분절돼서 일어나는 것. 우리가 저 앞에서 봤던 카사블랑카 우리 한번 봤었죠. 역시 문화가 영화. 이 카사블랑카 앞부분에 지구본이 나와서 유럽의 그 레지스탕스들이 미국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나치의 추적을 피해서 자유 땅인 미국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한 번은 이제 그 포르투갈 리스본이나 모로코의 그 카사블랑카로 모여온다 그런 지구본 설명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권 그 신분증 위조 사건, 신분증 뭐 그런 사건에서 사람을 처치하는 그런 것 몇 가지 일련의 그 시퀀스가 앞에 나옵니다, 그죠? 독일군 소령이 도착하는 거. 그다음에 치안을 맡고 있는 그 프랑스 경찰의 그런 관계 몇 가지 이제 쭉 나오는 거. 이런 에피소드별로 착착착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시퀀스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는 삽입 시퀀스는 전쟁 같은 동일한 사건의 질서 속에 몇 가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퀀스. 예를 들면 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런 고향에 대한 회상을 해가지고 전쟁 중에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의 그 서사의 포럼 중에 자기의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아마 다음 시간에 예를 보여주게 될
모래 사나이, 더 잔트만 같은 경우도 이런 삽입 시퀀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어린 시절에 자기의 그런 집에 서재에서 불이 나서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런 관계, 아버지와의 그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그 화재 사건이 이 사람의 상흔 속에 굉장히 남아서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람 내리에 이렇게 박히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계속 이게 화재 사건, 자기 집에 화재 사건이 계속 일어나 몇 번, 아마 영화에서 한 대여섯 번 계속 이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삽입 시퀀스죠. 이런 것들은 뭐 시퀀스의 한 유형, 시퀀스의 유형이 되겠답니다. 이런 거죠. 유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시퀀스로 나눠지는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시퀀스로 나누는 변수, 이런 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야외 실내,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갑자기 실내로 들어오는 거, 이런 시퀀스가 바뀌는 경우예요. 실내에서 야외로 다시 밖으로 나가는 이런 경우는 바뀌는 경우가 많죠. 밤과 낮, 밤의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낮의 장면으로 다시 바뀌는 시퀀스가 보통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밤과 낮에 이런 것이 나타나고, 행동, 움직임, 긴장, 정체성, 이완, 이런 것들이죠. 어떤 것은 굉장히 긴장 상태를 보여주다가 또는 아주 평안한 이완된 상태의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하는데 또 다른 장면에서는 그런 것이 아주 평온한 어떤 상태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어떤 대립적인 이런 얘기, 서사가 이어질 때는 일반적으로 시퀀스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면적, 집단적, 공적인, 사적, 어떤 사람이 내면적 관계를 보여주다가 집단적 관계, 그 다음에 공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의 공적인 얘기를 하다가 사적인 얘기로 바뀌는 경우, 이런 거 시퀀스가 보통 바뀌는 경우죠. 인물의 등장도 이 시퀀스를 바꾸는데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제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는 이런 경우들, 인물이 바뀌는 경우도 보통 시퀀스를 구별하고 있는 그런 변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변수로 많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외, 실내, 밤과 낮, 행동, 움직임, 뭐 긴장 이완, 내면적, 외면적, 이런 또는 집단적, 또 공적인, 사적인 이런 관계, 인물의 그런 수, 하나, 둘 또는 집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퀀스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문화가 영화에서 문학 작품을 각색하는데, 영화를 소위 말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이런 기법들을 알아두면은, 이런 기법들을 알아두면은 시퀀스를 만드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이렇게 시퀀스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영화적 기법들을 알아두면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 어떨 때는 뭐 시퀀스가 이렇게 하고 있고, 시퀀스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는 시퀀스를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거거든요. 시퀀스 기둥을 이렇게 쭉 세워놓으면은 영화는 보통 한 8개에서 15개 정도의 그런 시퀀스로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시퀀스를 작은 시퀀스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큰 의미의 시퀀스는 보통 8개에서 15개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퀀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서사 내용은, 이건 이제 외적인 형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외적인 형식은 이러한 형식으로서 시퀀스의 그런 뼈대를 세울 수가 있다. 시퀀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변수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은 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면 프로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시퀀스의 수와 지속시간, 영화 전체나 몇 부분의 잘게 분할 걸까? 영화 전체를 몇 부분으로 잘게 분할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분할하지 않은 채로 그들이 이어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시퀀스 수, 내지는 하나의 시퀀스의 지속시간을 얼마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으로서 시퀀스를 우선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히치콕, 알프레드 히치콕이 한 앙겔로 프로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시퀀스별, 이런 것은 여기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의 연결이 빠른지 또는 느린지, 시퀀스의 연결을 빠르게 가질 것인가, 느리게 갈 것인가, 아니면 컷에 의지하게 할 것인가, 컷,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구별의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오버랩 같은 뭐 기법도 거기에 되고 일 수가 있고, 특히 소리,
문학에서는 소리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진 않죠. 어떤 음악의 어떤 이미지로서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음악과 소리가서 작용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은 영화에서는 이 소리, 음악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작용을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가? 연대기적인 그런 것을 가져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논리적 동기를 우리가 또 가져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시퀀스를 연속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연속적으로 할 것인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각색하는 사람, 그 문학을 영화에 각색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영화의 내적 시퀀스의 내적 리듬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빠르게 가져갈 것인가, 느리게 가져갈 것인가, 딱딱하게 갈 것인가, 부드럽게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시퀀스의 이른바 프로필, 시퀀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시퀀스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각색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답시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영어로 하면 어댑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각색은 일반적으로 원작 시나리오처럼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원칙입니다. 뭐 각색은 여러 가지의 그런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각색은 원작 그대로 가져가는 것 아니면은 주제만 가져오는 각색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게테의 파우스트 같은 악마의 계약, 악마와의 계약 이런 모티브 또는 주제를 가져오는 그런 영화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원칙은 원작 시나리오처럼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니면 모티브만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작좀 쓰여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색은 한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이동을 의미하고 각색은 시나리오죠. 시나리오는 영화 이미지로 말하는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각색은 어떤 의미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색은 구조나 기능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조나 기능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뼈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아까 얘기하는 시퀀스 얘기했는데 시퀀스는 그러한 뼈대로서 훌륭한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에는 구조의 변형과 내용의 변형, 구조의 변형과 내용의 변형을 둘 수 있습니다. 특히 구조의 변형에서 얘기의 정밥 이야기는 정반부, 중반부 또는 후반부에서의 구조의 변형인지 고찰을 해야 됩니다.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내가 조금 전에 그 구조의 변형이나 내용의 변형, 우리가 문학 작품이 있는데 문학 작품을 문학원의 시퀀스로 나누어져 있지 않죠. 문학원 시퀀스로 나누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이제 구조화하는 작업이 각색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조화. 그래서 어떻게 구조화. 특히 영화는 시각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느냐. 시각적인 부분을 어떻게 좀 부각시키느냐. 내가 그랬죠. 영화의 그 여러분들이 특히 그 문학 작품 분석할 때 문학에 나타나고 있는 그 서사의 흐름. 그래서 그 중심, 핵, 위승핵 이런 흐름의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상호매체성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학 작품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래서 상호매체성 분석, 특히 문학과 영화 등에서 어떻게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특히 그 서사 구조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핵의 흐름이 있고 위승핵의 흐름이 있는데 그 중심핵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보통 이 중심핵 문학은 시퀀스로 이루어지지 있지는 않지만은 문학에서 나타나는 중심핵의 흐름이 보통 영화에서 시퀀스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의 시퀀스 구성을 잘 분석하는 사람, 문학이 어떻게 시퀀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서 분석하는 사람은 영화의 시퀀스 이해를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퀀스를 이해하고 이런 것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커다란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심핵 부분이
영화 문학에서는 시퀀스는 필요 없지만은 그 영화의 서사 흐름 분석, 특히 중심의 위승의 분석에서 중심의 부분이 시퀀스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구조의 변형과 내용의 변형을 일으키는 요소, 몇 가지 요소가 살펴볼까요? 매체적 우선 변형의 요소가 있습니다. 매체적 변형을 다시 말하면 영화로 할 것이냐, 연극으로 할 연극, 문학의 연구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디지털 예술을 할 것이냐, 오페라를 할 것이냐, 뭐 또 뭐가 애니메이션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문학 작품을 그 매체에 이렇게 매체가 나타나고 있으면은 우리는 주로 얘기해서 문학의 영화를 주로 많이 다루지만 이 시간에는 디지털 예술,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디지털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 또는 오페라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매체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메슨 얘기할 때 매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문학은 어떠한 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영화로 옮겨올 때, 그죠? 흔히 해서 매체가 이제 형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영화의 경우에는 움직임의 이미지의 형식을 얘기합니다. 움직임 이미지 형식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가져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매체적 변형 요소, 연극, 영화, 뭐 디지털 예술, 오페라 등등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가져올 때 문학과 이런 매체, 다른 매체, 영화 같으면 영화, 다른 매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묘사적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학에서 이렇게 묘사된 서술된 시간에 관한 부분 또는 공간에 관한 부분을 영화 또는 뭐 연극, 오페라, 애니메이션, 디지털 예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거 매체는 어떤 특성으로 이것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똑같이는 할 수는 없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매체가 다 특성이기 때문에 똑같이는 할 수가 없어요. 문학에 대해 있는 것을 그대로 오페라가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영화가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그럼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차이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이른바 사고 매체성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미치는 효과죠. 또는 그 의미 전달의 효과, 이런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체의 특성에 가장 잘 맞게 그렇게 나타나는 이제 변형이, 차이 변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차이 변형을 극복하면서도 매체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것,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그 뭐랄 각색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좋은 시나리오. 우리가 흔히 이분법적으로 나쁜 시나리오, 좋은 시나리오 이렇게 나눌 때 이른바 좋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대적 변형 요소죠. 시대적 변형 요소라는 것은 이전에 문학과 영화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각색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시간적, 시대적 변화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시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대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또 차이로 우리가 나타날 것인가? 이 시대에 요구하고 있는 시대의 의미가 뭐고, 이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각색하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할 것인지, 또는 변형시킬 것인지. 그 이전에 쓰여졌던 작품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이 시대에 대한 시대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죠. 그 시대의 사람을, 그 시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주제의 차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요? 이게 상당히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몇 가지 부분 더 있는데, 구조의 변형과 내용의 변형,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